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우리 시험 봤는데 그냥 좀 쉽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가 그거 한번 보기 위한 거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보시고요. 자, 수업 바로 할게요. 하다가 또 중요한 얘기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2기는 파트 2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파트 1에 있는 내용도 조금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파트 2 위주로 보시면서 파트 1에 있는 것들 갖고 다니지는 않으셔도 돼요. 분철하셔서 파트 2 위주로 갖고 다니시면 되고, 파트 1은 집이나 독서실에서요 이렇게 반복해서 좀 들고 다니면서 기본이 되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날이니까 인트로 좀 할게요.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떠오를 수 있는 게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기본적인 건데 이건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셔야 돼요. 15세 미만은 아예 관심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N, 비경활 인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취업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 상태가 어떻게 건강한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실업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직장 갖지 못한 사람, 실업자들 수 이렇게 얘기해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고요. 거기다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이제 관심사가 돼요. 참가율. 이게 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비경활 인구랑 취업자랑 실업자 수 다 더해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얘랑 얘가 레고로 약간 이렇게 맞춤화 이렇게 볼록같이 이렇게 끼워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살짝 눈여겨 보시고요. 자, 우리가 시장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개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인 측면에서 우선은 비경활 인구에 속해 있다가 일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일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인 측면에서는 일을 할까 말까 요거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참가 인구로 뛰어들까 말까, 뭐가 이제 기준이 되냐면 유보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얘기했고요. 그 내용을 오늘 시험 본 거는요, 제가 채점을 하고 나눠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코멘트 겸 같이 할게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일 시험 보는 분도 있고 월요일날 시험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동영상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본 다음에 제가 총평 그런 거와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한 거를 따로 이제 코멘트 같은 거 더 해드릴게요. 자, 유보임금은 바로 뭐냐면 나 이만큼은 줘야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에서 주는 실제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작아요.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개념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여가를 즐기면 이만큼의 만족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MRS가 되거든요. 24시간 여가를 즐기면 그때 누리는 한계 효용이 유보임금이에요. 그걸 유보효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자, 근데 시장의 임금이 더 커요. 그럼 이제 일을 하겠죠. 자, 일을 하러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얘가.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 근로자 개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앞에 시장 측면 얘기할 때는요, 언제나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노동시장 전체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는 요게 개별 노동자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름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 선택. 이게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목적식과 제약식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목적식은 효용 함수에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효용 함수. 우리 살짝 이렇게 쓰면 여가와 소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용 함수는 이것도 이제 형태를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든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알파와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완전 대체제 형태로 우화형하는 직선. 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얘는 여가, 소득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용 함수가 우리 뭐 일기 때도 했는데, 자, 이렇게 레온티에프 같이 이렇게 있으면 L자예요. 알파, 베타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효용 함수가 이렇게 L자 형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산 제약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요거 예산 제약식이 바로 선택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선택 가능한 영역인데요. 자, 여기다가 좀 살짝 한번 변화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것처럼. 자, 여기 효용 함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식도 다양하게 꼬아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이 뭔가 제약을 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일기 때 살짝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너 그냥 24시간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일을 해. 이렇게요. 그럼 살짝 그림 형태만 보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게 T라고 써도 되고요. 요걸 하거나 아니면 뭐 8시간 일을 하는 거야. 16시간 여가를 즐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점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시다. 얘가 되거나 아니면 16시간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임금을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점을 선택하거나 B점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약을 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찰곡선을 그리게 되면 만약에 여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고요. 요 뒤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뭐 파트 1에 있었어요. 여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색깔 이렇게 하겠죠. 요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업이 이렇게 제약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약하기도 해요. 이게 오늘의 이제 사실 메인 토픽 중에 하나인데 정부가 만약에 보조금을 줬다라고 할게요. 이 보조금 뒤에 뭐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선택점이 그냥 24시간을 선택하거나 16시간을 선택하는데 16시간까지요. 이거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이게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점 예산선이. 이게 이제 비근로소득 보조금이 되고 이렇게 임금률인데 빵인 거야. 빵. 16시간을 채우면 이거랑 비슷해요. 16시간을 채우면 그때 소득을 이렇게 올려줘. 여기. 그러니까 살짝 보면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점이 A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B가 돼요. 물론 임금률이 얼마 있어서 일을 더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살짝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거 한번 볼게요. 아니면 비근로소득이 없다라고 돼요. 없다라고 해도 돼. 이건 비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야. 없는 걸로 해도 되지만, 자, 그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8시간 이상을 초과 일을 하게 되면 16시간이네요. 그러면 임금률이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W 이렇게요. 얘는 W0인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과 할증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셨죠?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통 육아하는데 좀 힘든 게 있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타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할게요. 그럼 내가 뭐 시간을 이런 경우는 정규직으로 해서 8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경우인데 기업이 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내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24시간 중에서 애를 돌봐야 되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애 보는 육아 시간만큼 내가 선택점이 이렇게 뺏긴다고요. 그래서 요거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육아 시간만큼 나의 총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 가용 노동 시간이 감소해요. 시간이 감소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에서 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애를 거기다가 기업에서 뭐 육아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맡기면서 내가 이렇게 총 가용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네요. 뭐 물론 대가를 치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24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정부가 좀 뭐 예산선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어요.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요. 보통 정부가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게요. 세금을 때리는 경우가 있겠죠.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나오는 걸 좀 먼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뼈대만 좀 보세요. 자, 정부가 만약에 내가 일을 할 때 이게 W0의 임금이었었는데 여기 뭐 24시간이고요. 뼈대만 그려볼게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예산선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거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예산선 기울기는 W0에다가 세율을 부과하게 되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근로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요. 지급.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자, 이게 만약에 내가 소득이라고 할게요.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여기가 보조금의 크기라고 합시다. 보조금의 크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끊겨.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조받는 실업급여 같은 건 내가 일자리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얼마 준다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러면 보조 액수를 한 거야. 수직축에. 그러면 내가 원래 여기가 여가가 되고요. 여기가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옛날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가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조금을 올려요. 이게 약간 스파이크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스파이크가 차닥 접혀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는 형태, 스파이크 보조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여기다 이제 무차별곡선 효용함수를 그려가지고 선택점을 찾을 겁니다. 자, 근데 보조 방식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수평축의 다시계 근로소득이야. 그리고 보조금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보조금. 근데 내가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일정 금액을 보조금을 준다 할게요. 이렇게 준다 합시다. 이렇게. 이만큼 다 똑같이 올려주는 거야. 근로소득과 상관없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끝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형태가 살펴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다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결과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선택감. 약간 이게 소득 효과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 돈 소득이 좀 많은 사람한테도 보조금을 똑같이 주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주냐면 보조금의 형태가 처음엔 많이 주다가 그다음 일정 소득 정도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자, 그렇게 되다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쭉 해서 보조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재미가 없거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야, 일정 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야, 세금 내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보조금이고 음의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이게 음의 소득세고 음의 조세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의 보조금. 자, 연두 색깔 칠한 부분은 음의 보조금. 보조금의 마이너스니까 이건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보조해 줬다가 보조금액이 좀 끊겨서 그냥 끝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일정 소득 수준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이것처럼 얘가 이만큼 밑으로 안쪽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영역이에요. 세금을 내는 영역. 이쪽은 이게 이제 음의 세금이죠. 음의 소득세 이렇게 얘기해요. 부의 소득세 이렇게 하죠. 부의 소득세. 그래서 요거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뒤에도 또 하긴 하겠지만 일기 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부의 소득세를 하게 되면 이쪽 연두 색깔 영역은 보조 대상 저소득층 관심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려면 여기 핑크 색깔 된 부분이 관심사가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 형평성, 공평성은 저소득계층의 좀 소득 재분배를 통한 공평성은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효율성이 감소해요.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거꾸로 작동돼서 그냥 일을 안 하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모두 이 다음엔 이런 데 피해서 판설해야겠어요. 모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거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부의 소득세가 이걸 해서 EITC 이렇게 되는 거죠.
EITC 이렇게요. EITC는 여기 여기다 밑에다 살짝 할게요. 이쪽에다 합시다. 이쪽에다 뿅 해서요. 이쪽에다 합시다. 자, EITC는요 아시겠지만 보조 금액을요 처음에 아예 근로소득이 없으면 보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직 축에 어떤 변수인가 보세요. 보조금의 크기고요. 이건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시당초 아예 보조를 안 해줘. 그러다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이 점차 커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됐어.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발동 거는 게 이제 중요하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즐거움도 누리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테이크오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의소득세 영역에 해당하는 게 이게 EITC에서 점감 구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조금 끊어져요. 물론 이것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보조금 받는 사람 그리고 보조금이 관심이니까 이건 하지 않는데 하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가와 소득과 관련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저기 노랑이 영역에서는 보조금액이 좀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하양이 부분에서는요 고원 평탄 구간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기요 점감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액이 줄어들고요. 줄어들었죠? 예, 여기까지 이제 보통 끝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 버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하향에서 연두 색깔 영역은 우리의 큰 관심사는 아니지. 그냥 세금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주로 이제 여기를 강조해서 이 초점을 흐릴 수 있으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것만 이제 강조해서 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얼마 이상 되면 세금 내세요. 그럼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뭘 얘기했냐면 이쪽으로 오시면 기업이 선택지를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정부가 얼마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효용 극대화하는 요 사람은요, 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이게 두 개가 접목돼서 나타내는 효용 극대화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가와 소득하면 예산 제약식 기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쭉 해가지고 그치 요게 이제 효용 극대화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가 효용 함수 예산선인데 자, 효용 극대화의 결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살짝 보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된다? 예, MRS랑 여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예요. MRS랑 그리고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W 나타내는 임금률이 같을 때 효용 극대화가 된다. 요게 이제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짝 하는 게 뭐냐면 이 개인의 선택인데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 말고 저기 나와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요인 보시면 여기 살짝 볼게요. 예산선을 안 썼는데 소득이 있으면 마이너스 W 여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W에다가 24시간 일을 하게 되면 야 여가 얼마나 노동 관련된 거고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W 여가 뭐 자꾸 써서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4 W 더하기 비근로소득. 그래서 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변할 수 있나 보세요. 첫 번째는 선택지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임금률이 변할 수 있어요. 얘가 샥이 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충격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 요인은 W가 변하면 여기 W도 있으니까 요거에 또 변합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하나의 충격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우긴 뭐 하니까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뭐 그냥 살짝 보시면 여기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의 선택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소득. 자,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W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24시간에다가 W 받는 임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 충격이 가합니다. 샥이 와요. 충격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을까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는 W는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죠. 앞에 요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자, 효용 극대화하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무차곡선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거는 비근로소득이잖아요. 얘도 소득입니다.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자,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고 밖으로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기울기는 불변입니다. 불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게 바로 이게 뭡니까 하면 소득효과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소득효과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여기 충격 주는 게 그렇죠. 임금률이 상승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임금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여기 끝에 비근로소득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뼈대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금률이 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아시겠죠, 요거? 그때 효용 극대화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쭉 한번 살짝 보면은 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률을 올렸더니 이 수평축이 여간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여가가 감소해요. 여가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극대화되는 이 선택점을요, 이거 이렇게 연결한 걸요, 이거는 소득이 변했죠. 그래서 이거를 IC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가 뭐냐면 소득이야. 인컴,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제 뭘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여기서 돼요. 제가 이게 이 강의실은 처음이어가지고 칠판을 이렇게 쓰면 다 쓸 줄 알았는데 작전 실패했어요. 약간 망한 거죠. 뭐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요.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ICC를 여기다 그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가 점차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 ICC를 나타내면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어. 이거는 노동 공급 곡선이 아니라 이걸요 우리가 앵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는 별로 잘 하진 않아요. 그냥 경제학에서는 많이 언급은 하지만 자, 요거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효용 극대화되는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있어서 이걸 쭉 연결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요. 임금이 하나의 가격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BC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의 약자예요.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임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임금률이 올라갈 때 저는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이 어떻게 되나 이게 관심이라 합시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돼? 여가가 감소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CC를 직접 여기다 노동 공급 곡선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는데 여가 감소, 노동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임금이 변할 때는요 가격 소비 곡선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긴 소득 효과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임금률이 변하면 여기는 가격 효과예요. 가격 효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제 분해하는 것도 우리가 하긴 하는데 뭐 계속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서 이게 우상향하는 거니까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일기 때 아마 문제로 만들어서 제가 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뭐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1차 그 공무원 이제 객관식으로 보잖아. 그 문제를 그냥 주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농사 1차에서도 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가 좀 특이하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임금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공부를 위해서 막 이렇게도 막 해서 후반 굴절 그리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상향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좀 나중에 이거 다시 크게 그릴게요. 동네가 좀 좁아가지고 지금 깝깝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무차곡선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걸로 하면 이렇게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이야. 수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거야. 여가시간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자 얘가 수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다시피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 시간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동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작동하는데 이 경우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뼈대만 그냥 그립시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좌상방, 수직, 우상향하는 PCC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여가 시간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은 이게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이제 후방으로 뭐 굴절됐다고 하기보다는 뭐 굴절됐을 때는 뭐 이게 다 포함된 거고 아무튼 좌상방의 노동 공급 곡선. 그래서 임금률 올라갔는데 일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이거 세 개를 합해요. 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그리면 임금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들을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PCC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을 보여요. 자 이거를요 직접 여가와 노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률이 올라갈 때 여가가 처음에 줄어들어요. 여가가 준다라는 것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야.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PCC가 가게 되면 노동 공급이 좌측 가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상방으로 꺾여져서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모양을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가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놔야지 그게 이제 노동경제라는 과목이 나중에 효자 과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할 게 없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뭐 요거 하나 꼭지 그럼 이제 요거 들어가가지고 그 파트 보는 것이고 그다음 효용극대화 뭐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저 MRS 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의소득세 나오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토픽으로 볼 거는 거기 파트 1부터 말씀드릴 텐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볼 겁니다. 요거요. 요거에 이제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라서 뭐 응용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요걸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1기 때 아니면 0기 때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좀 그걸 응용하는 거 이거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해석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거 나올까봐 이거 암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앞에 거 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개인 측면에서 일을 할까 말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보통 비교 전과 비교 후를 분석하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아시겠지만 정태적인 여기 얼마나 일을 할까 효용극대화 선택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정태적인 분석이라고요. 약간 올드한 분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는요. 생애 전체를 놓고 의사결정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장돼서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동태적인 오늘 시험 문제 낸 거 그거예요. 복습을 잘 하셨나 해가지고 가볍게 좀 써주시면 되는데 동태적 분석으로 인터템포럴 해가지고 시점 간 여가와 노동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라니까 이게 인터템포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동태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미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원래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어려워가지고 잘 안 해. 이쪽도 하죠. 이쪽도 보면 시간이 들어가서 하는 게 무슨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쵸? 거미집 모형 이거 있잖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비교 정태 분석해가지고 균형의 변화 전과 변화 후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약간 이게 돌고 도는 이런 모양 있죠? 그 좀 답안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답안지를 좀 구성하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간이 들어갔어요. 뭐 꼼꼼한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시간, 시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생애 주기 모형이죠. 그래서 생애 주기 모형 해가지고요. 그걸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전통적으로 한 문제는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년 나온다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꼬아서 내거나 MRS 요 계산하는 거 내거나 우리 1기 때 MRS 그거 수직에 노동 공급되는 거 잘 보시고요. 좀 복잡한 것도 뭐 뒤에 나중에 조금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 말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이쪽에 얘기했는데 여기요 실업률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은 약간 1차용이야. 1차용. 우리는 그럼 뭐 2차용 뭐 있습니까? 시장 전체 측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낸 거죠. 경기 침체 시 여기 경제활동 전체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날까? 떨어질까?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고 그냥 내가 취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망 근로자 효과 요게 있고요. 아니면 경기 침체되니까 주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가 근로자가 나서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부가 근로자 효과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노동 공급은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요거 효용극대화랑 아니면 정부의 보조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찾는 거고요. 요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아직 등장 안 한 거는 뭐 그렇게 엄청 꼬아서 내릴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전체적인 실망 근로자랑 부가 근로자 효과도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큰 그림 봐주시고 오늘은요 506페이지 가보시면 최소 근로시간 제약하에 노동 공급 곡선 해가지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 유보임금 문제가 과거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1기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조금 꼬아서 냈어요. 꼬아서 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유보임금 그 개념은
그냥 미시경제학 어떤 교수님 책에 있는 거랑 또 에렌버그 교수님 책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취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스파이크 모형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유보임금이 뭐냐라고 하면요, 요거랑 살짝 무차별 곡선이 여기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전에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보조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네. 보조금이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1기 때는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렇게 뭐 동조적인 함수면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말고요. 노경에서는 저거는 그냥 약간 기본적인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에렌버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유보임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만큼 정부가 꽁돈을 줬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만큼 돈을 줘야 됩니까?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거랑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이 값도 이렇게 높아진 거, 이게 바로 이제 유보임금으로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꽈서 냈는데 아마 잘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보임금의 개념이 뭐고 좀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거를요, 이렇게 그래프랑 내용을 좀 표현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려고 시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파트 1번 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유보임금 얘기 좀 먼저 조금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 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보임금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파트 1 어느 정도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요, 시험은 다음 시간엔 뭐 노동 수요 파트를 보는 건데 누적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점짜리 시험 보는 거잖아. 대략 한 15점 아니면 10점 정도 해가지고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노동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한 문제를 살짝 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습하실 때 이렇게 계속 가야 돼. 노동 공급 공부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앞에만 열심히 보잖아. 책도 보면 앞에만 새카맣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앞에가 중요한 게 사실은 많아요. 노동 공급, 노동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뒤는 그냥 약간 알면 쓰고 모르면 아예 못 쓰는 그런 암기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복습하시게 되면은 뭐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뭘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